다음 소식 김희연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아이템, 미뤄진 한덕수 청문회 결국 청문 시한 넘겨입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네. 결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파행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각 당 이 간사인 의원 2명만 참석을 한 채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네. 청문회는 결국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로 일단 넘긴 상황입니다. 여야 간사가 이 내용에는 합의를 해서 일단 일정은 조정한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임명 동의안이 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이 청문회가 끝내야 된다는 이 인사청문회법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이 법정 시한 넘기게 됐고요. 네. 일단 한덕수 청문회가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사실 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좀 거부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후보자가 지금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자료를 어떻게 냈길래 민주당이 보이콧까지 하는 걸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이 필수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청문위원인 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덕수 후보자 5년간 20억 원 받으면서 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 A4 한 장 반짜리 그것도 글씨를 아주 크게 해서 네. 보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앤장 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상 A4 한 장만 보내왔다. 이렇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뭐 세금 신고, 부동산 등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영업 비밀,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후보자 측 향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해라. 이렇게 좀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 민주당만 우리만 요구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주호영 김매희 의원도 요청을 마찬가지 한 건데 네.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 마치 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것처럼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하냐.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석을 했는데 네. 뭐 앉아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일어났는데 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 나름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더 첨언한 내용은 없다. 이런 입장은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료 없이는 검증도 없고 검증이 없으면 인준도 없다. 이런 식의 좀 강한 입장을 계속 내보인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이 강대강 대치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덕수 후보자보다 이 더 여야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하는 청문회들이 지금 더 많았습니다. 뭐 정호영 후보자나 이 한동훈 후보자나 같은 경우는 글쎄 파행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덕수 후보자 지금 1번 타자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주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이 네.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일정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이것도 지금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가장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민주당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강한 대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급 청문회가 사실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4일로 일단 잠정 합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도 네.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리는 청문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월한 통과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비교적으로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됐던 이종성 국방부 후보자,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좀 쉬운 통과가 예상이 됐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5월 2일에 청문회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자녀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뭐 자녀 청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혼인 신고 뭐 이런 제출 같은 서류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것마저 왜 제출을 안 하고 있냐? 우리 보좌관이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더라.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자녀들의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이 조국 전 장관 때는 이 자녀 표창장 문제로 수사가 들어가서 이 정경심 교수 4년 선고받아서 가족이 도륙이 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족 문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 이 의혹이 나오면서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박보균 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조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창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청문회 지금 계속 파행을 겪고 아마도 이 앞으로 있을 이 청문회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아 기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때맞춰 진행된 건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방송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화제를 모았는데 이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인사들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이 인선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층은 굉장히 최소 인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게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좀 방점이 찍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검증,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돼서 정치화되다 보니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적어도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도 잠깐 또 언급이 됐었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그 외에 뭐 임명 강행된 사례를 보면은 뭐 더 많겠습니다만 기준에 위배된 사람을 추천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호영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 정서 또는 눈높이라는 잣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위법 탈법이라는 잣대를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위법 탈법 여부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그 눈높이나 정서라는 게 기준이 많이 높아져 버렸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나온 분들도 이제 후보로 지명된 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일기 국무위원 후보들도 위법이나 탈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해봐야 될 거니까 그건 뭐 각각 잘잘못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라는 걸로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을 때 정말 노력을 했느냐. 그게 부족했다면 이런 분은 공직으로 나서는 걸 스스로 좀 고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 5월 2일에서 주로 3일, 4일에 지금 합의된 청문회는 진행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청문회는 인사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관 청문회는 표결을 해서 찬반 여부를 가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는 표결을 반드시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쌓이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결이라는 카드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 간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
충돌을 하고 대치를 하는 건 한덕수 총리 인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걸 아마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았었던 건데 문재인은 기준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사람을 추천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여쭤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아마 비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 국민 여론에 비판받았던 딱 줄어든 내자로 줄이는 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야당이 그걸 생채기 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마 여론의 뜻과는 또 다른 얘기를 고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이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때 굉장히 또 많이 이 뉴스화가 되고 이 회자가 됐었었는데 문 대통령 이번에 언론 인터뷰하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사실 그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개인적인 마음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네, 조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인터뷰가 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냐라고 하면서 윤 당선인을 지칭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분을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면서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도 눈길이 갔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지금 일각의 문재인 지키기에 대해서 이거 다 선거용이다. 이 뭐 누가 날 지켜주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종섭 위원님.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지지층, 뭐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초연함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 문 대통령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 예,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일종의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문명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을 했다시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서운했다, 네. 놀랐다 이런 맥락의 글을 남겼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지층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라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원론적으로 굉장히 옳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통치 행태 전반에서의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그런 것은 과연 하나의 지지층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통치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링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추진을 했지만 노예를 그대로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고 존중해가면서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악마화하고 분노하면서 내 쪽의 지지를 확보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용이다 누가 날 지켜주겠냐는 사실 경험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